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혹시 중국은 그래도 금방 살아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베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가 알던 그 성장가도의 국가가 아닙니다. 거대한 함선이 서서히 가라앉는 게 아니라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엔진은 뜨겁게 돌아가는데 프로펠러는 멈춰버린 기괴한 상태와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여전히 위협적인 대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양실조에 걸린 거인이 화장을 짙게 하고 서 있는 꼴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이 아주 비싼 돈을 내고 최고급 뷔페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상한 음식들 뿐이고 주인은 계속해서 곧 신선한 요리가 나온다며 거짓말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상하이의 꺼진 불빛들은 그 뷔페 식당의 주방이 이미 마비되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5%대 성장을 외치지만 실상은 관리비조차 감당 못하는 좀비 빌딩들이 대륙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건물의 불이 꺼지는 건 시각적인 전조 현상일 뿐이죠. 진짜 무서운 건 이 어둠 속에서 14억 인구가 서로를 집어삼키는 지옥 같은 생존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 중국의 2026년을 대붕괴의 원년으로 지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자랑하던 중국의 청년들이 이제는 희망 대신 절망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잔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모르면 앞으로 벌어질 중국의 대혼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 똑똑한 명문대생들을 배달 가방을 매게 하고 번듯한 직장인들을 자발적 노예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파멸의 중심에 있는 가장 무서운 단어, 네이지안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단어, 바로 네이지안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권화라고 하죠. 말이 조금 어렵나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꽉 막힌 터널 안에서 차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앞차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다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뒷차들도 질세라 간격을 좁히고 경적을 울려대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더 빨리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고 위험만 커지고 모두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죠. 시커먼 매연 속에서 서로를 헐뜯으며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풍경. 이것이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6년 상반기 지표를 보면 중국의 실질 성장 동력은 이미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유례없는 폭락장을 기록했고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탈출하고 있죠. 15년 넘게 시장을 지켜본 제 시각에서 볼 때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파이는 계속 줄어드는데 숟가락을 든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구조적 결함입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옆 사람의 입에 든 음식까지 뺏어야 하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중국은 진화의 시대였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실제로 파이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네이지안은 그 정반대입니다.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늪이죠. 노력의 가성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이제는 10배, 20배의 뼈를 깎는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밥 먹을 때 일해도 겨우 제자리를 유지할까 말까 한 처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이 이런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는 시장에 묶여 있다면 과연 그 끝에 수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네이지안의 늪이 단순히 개인의 경쟁을 넘어 중국의 국가 시스템 전반을 좀먹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혁신이 아닌 노동력의 고열을 짜내어 유지하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자 이제는 그 화살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들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갈 곳이 없는 수천만 명의 인재들이 지금 중국 대륙에서 어떤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참혹합니다. 과연 그 똑똑한 청년들이 왜 스스로 포기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겪고 있는 학력 인플레이션의 실상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이제 그 잔혹한 경쟁의 결승선에 서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2026년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 수는 무려 1270만 명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치죠.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학위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급락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의 비극이 대륙을 덮쳤습니다.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의 명문대학들에서는 기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부생 수보다 석 박사과정의 대학원생 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취업시장에서 밀려난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 대학원으로 도망치듯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학위가 발에 치인다는 뜻의 맨디저우라는 신조어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6시간씩 코피를 쏟으며 공부해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월급 60만 원짜리 단순 사무직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나마 그 자리조차 매일이면 잘릴까봐
상사의 눈치를 보며 무급 야근을 자처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인들이 배달 가방을 메고 거리를 누비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배달기사 중에 석사학위 소지자가 수두룩하다는 뉴스는 이제 놀랍지도 않은 가십거리일 뿐입니다. 기성이 대접받지 못하고 노력이 조롱당하는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챕터 11.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청년들의 반응입니다.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라면 차라리 뛰지 않겠다는 탕핑, 즉 드러눕기 운동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 바이란이라는 말이 청년들의 입을 타고 흐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죠. 부모 밑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용돈을 받는 전업자녀가 청년층의 30%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단순한 게으름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죽음이자 국가 시스템에 대한 무언의 저항입니다. 미래가 거세된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니 이보다 더 비극적인 농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산이 중국의 소비시장이나 기술 성장에 걸려 있다면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아야 합니다. 노동인구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년들이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이를 낳아 똑같은 고통을 물려줄 수 없다는 그들의 절규는 중국의 인구 구조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사회적 붕괴를 지켜보는 중국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놀랍게도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분노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아주 비열하고 위험한 도둑질을 시작했는데요. 대체 그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탐내는 진짜 성내와 그것이 붕괴의 마지막 징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 모든 경제적 비극이 우리에게 어떤 파렴치한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제 엔진이 멈추고 청년들이 드러눕기 시작하면 독재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애국주의라는 마약입니다. 배가 고픈 인민들에게 빵을 줄 수 없으니 대신 위대한 중화민족이라는 가짜 자부심을 주입하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기승을 보인 김치, 한복, 심지어 우리 역사마저 자기네 것이라 우기는 비상식적인 문화 공장들. 이것이 단순히 그들의 문화적 욕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붕괴하는 내부 결속력을 억지로 붙잡아두려는 비겁한 몸부림이자 정체성을 잃어가는 제국의 마지막 파락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면 남의 나라 유산까지 훔쳐와야 할까요? 과거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당당했습니다. 개혁 개방을 통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네이지안이라는 지옥뿐입니다. 자국내에서 자부심을 찾을 근거가 사라지자 그들은 주변국의 빛나는 문화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휩쓰는 것을 보며 열등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 문화를 훔치려 할수록 역설적으로 중국 내부의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텅 비어 있으니 너희의 것이라도 가져가야겠다는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현상이 경제적 붕괴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첨단 기술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강력한 반도체 제재와 내부의 부패로 인해 AI 굴기는 이미 꺾였습니다. 하이테크로 미래를 열겠다던 야심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가장 원시적이고 저급한 방식인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로 회귀한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는 극우화되고 민족주의는 폭주합니다. 역사적으로 망해가는 모든 제국이 걸어갔던 그 전형적인 파멸의 길을 지금 중국이 실시간으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열한 행태에 단순히 분노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의 문화 도둑질은 그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입니다. 내부에서 시작된 네이지안이라는 암세포가 이제는 국가의 정신마저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가는 거대한 괴물 옆에서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할까요? 중국의 몰락이 가져올 거대한 충격파는 우리에게 재앙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가 될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서늘한 이야기, 15조 달러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중국 금융시장의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숫자가 말하는 진짜 지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이 넘는 이 액수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지고 있는 숨겨진 부채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전 세계 모든 은을 다 모아도 갚기 힘든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가 지금 중국이라는 대륙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시장을 분석하며 수많은 위기를 봤지만 이번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벽은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LGFB라는 특수법인을 통해 빚을 내어 도로를 닦고 아파트를 지으며 성장의 착시 현상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법의 지팡이가 부러졌습니다. 2026년 올해 그 빚의 상당수가 만기에 도달하며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역에서는 지금 기괴하고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날씨에 은행 문 앞에서 내 돈을 돌려달라며 울부짖는 노인들의 모습, 외신을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중소형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는 뱅크런의 전조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이제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 대신 살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대도시의 중산층 아파트 단지들은 어떻습니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주민들이 단체로 집을 포기하며 유령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평생의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가장 심각한 건 국가 시스템의 최전선인 공무원들조차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공안과 환경미화원, 심지어 군인들까지 급여가 수개월째 체불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가 진동하는 도시. 시위대를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시위에 묵인하는 모습.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던 그 강력한 통제국가 중국의 모습입니까? 국가 시스템의 모세혈관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5조 달러라는 시한폭탄의 도화선은 이미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돈을 갚을 능력도 이자를 낼 여력도 없는 지방정부들이 파산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계속 맡겨두시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진 금융시장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도박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붕괴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중국 지도부는 마지막 발악처럼 또 다른 기괴한 통제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과도 목숨을 걸고 경쟁해야 하는 네이지안의 최종 진화 형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실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등 뒤가 서늘해지실 겁니다. 중국의 청년들이 마주한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옆 사람과 경쟁했다면 이제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 기계, 인공지능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하거든요. 중국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첨단 기술 혁신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는 정교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화이트 칼라 직종조차 AI의 자리를 뺏기기 시작하자 남아있는 일자리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는 구구눅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주 7일 24시간 무한대기 상태를 의미하는 007 근무제가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얼마나 악랄한지 아십니까? 고용주가 채찍을 휘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내가 단 1분이라도 쉬면 내 자리를 대신할 인력이 뒤에 10,000명쯤 줄 서 있고 그보다 훨씬 저렴한 AI 알고리즘이 내 업무를 실시간으로 대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은 무급 초과 근무를 자처하며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 넣습니다. 이것이 네이지안이 도달한 가장 잔인한 최종 진화 형태입니다. 스스로를 착취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허락되지 않는 자발적 노예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제자리를 유지하던 이 지옥의 톱니바퀴도 결국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인간의 노동력을 쥐어짜서 유지하던 성장은 필연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는 과부하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지도부는 여전히 가속 페달만 밟으라고 소리칩니다. 이 불균형이 폭발하는 순간 중국 사회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14억 인구의 고열로 쌓아올린 밥의 탑이 무너져 내릴 때 그 파편은 어디로 튀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결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어라 달려도 제자리인 다람쥐 쳇바퀴에서 중국은 결국 떨어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내부 결속력을 잃고 자기 파괴적인 경쟁에 빠진 제국이 살아남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대 로마부터 청나라의 몰락까지 모든 거대 제국은 외부의 적이 오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썩어 문드러졌죠. 그렇다면 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붕괴의 현장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단순히 이웃나라의 불행을 구경하는 데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질서의 재편 속에서 우리만의 생존 지도를 그릴 것인가? 이제 중국의 마지막 발악과 그 너머에 펼쳐질 우리의 기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잔혹하고도 정교한 반복의 법칙을 가르쳐줍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데이터로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거대 제국은 외부의 침략이 시작되기 훨씬 전 이미 내부의 네이지안으로 인해 스스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가 화려한 향락뒤에서 시민들의 생산 의지를 상실하며 무너졌을 때도 청나라가 변화하는 세계 흐름을 외면한 채 내부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무의미한 형식주의에 매몰되었을 때도 그 시작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파이는 성장을 멈췄는데 그 안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과 생존을 위해 서로를 짓밟는 인민들의 처절한 소모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지금의 중국은 그 역사의 반복을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양해 결과가 그 증거입니다. 성장 동력은 이미 고갈되었는데 지도부는 현실적인 타협안 대신 책임의 피와 통제 강화에만 급급합니다. 인민들은 절망하고 젊은 인재들은 미래를 포기한 채 방구석으로 숨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중국의 대붕괴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이죠. 스스로를 갉아먹는 암세포 같은 경쟁, 희망이 거세된 사회,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독재 정권. 이 세 가지가 결합한 결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참혹한 몰락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설마 그 큰 나라가 망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건 바위 덩어리가 날아와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 물줄기 때문입니다. 15조 달러의 부채, 청년 실업률 50%,
그리고 007 근무제로 상징되는 인적 자원의 고갈. 이 모든 균열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 바로 2026년 오늘입니다.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밥의 탑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오만함과 무례함, 그리고 우리 문화를 제멋대로 빼앗으려 했던 행태를 생각하면 이 몰락이 카타르시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냉철한 투자자이자 전략가의 시선으로 이 거대한 파편이 어디로 튈지, 그리고 이 혼돈의 끝에서 누가 새로운 질서의 주인이 될지를 판독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거인이 쓰러진 자리에는 폐허만 남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릴까요? 중국의 몰락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와 우리가 반드시 움켜쥐어야 할 압도적 기회의 실체를 공개하며 대단원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중국의 대붕괴는 단순한 한 국가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정한 기회가 사라지고 노력의 대가가 부정당하며 오로지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생존할 수 있는 네이지안식 사회가 맞이할 필연적인 종말입니다. 1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명확합니다. 이제 중국의 싼값에 의존하며 함께 성장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중국의 공급망이 붕괴하고 내부의 암세포가 대륙을 집어삼키는 지금, 우리는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탈중국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독보적인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거대한 기회입니다. 중국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우리 문화를 침탈하고 역사를 왜곡할수록 우리는 더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정통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도체, AI, 그리고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이 네이지안의 늪에서 서로를 갉아먹고 있을 때 우리는 가치동맹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세워야 합니다. 중국이라는 거인이 쓰러진 자리에 생기는 거대한 공백, 그 빈자리를 채울 주인공은 바로 준비된 우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데이터와 분석들,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갔나요? 중국의 붕괴는 이제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15조 달러의 부채와 절망에 빠진 청년들, 그리고 스스로를 착취하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중국 정권이 이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6년 오늘이 우리가 알던 중국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시작점이 될까요? 여러분의 시각과 통찰이 담긴 시나리오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날카로운 댓글 하나가 이 혼돈의 시대를 꿰뚫어보는 또 다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힘은 결국 정확한 정보와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전략을 세우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상황은 앞으로 더 급변할 것이고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더 충격적인 진실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이 격변의 시대, 여러분은 반드시 승자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